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연애하고 결혼 같은 거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다 총각 귀신 되겠습니다. 여자친구 없냐고 누가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내 단호한 대답에 질문하던 사람은 머쓱해지고 더 이상 저에게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지요. 제가 어디 신체에 결함이 있냐고요? 한참 이성이 좋아 쫓아다닐 나이에 이상하시다고요. 맞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감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마음은 더욱 없는 이른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층의 비혼주의자가 많이 보이죠. 과한 결혼식 비용, 높은 주거 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자를 경멸하고 사랑을 믿지 않는 감정적 비혼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제가 자라온 가정환경 탓이겠죠.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경악할 수도 있는 그런 놀랍고 슬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직 제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의 개인사를 하나도 모르세요. 그만큼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아주 어렸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보이는 건 시골의 낡은 집, 거기서 곤충이나 잡고 놀며 매일 혼자 시간을 죽이는 무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무서워할 것 없는 제가 지금까지 죽어도 못하겠는 일은 바로 혼밥입니다. 할아버지가 일 나가시기 전에 저 먹으라고 개다리 소반에 차려놓으신 밥을 혼자 먹었던 때가 뼈에 사무치게 외롭고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밥을 굶으면 굶었지 여간에서는 혼자서 잘 안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저에게 외로웠던 유년기의 아픈 기억과 같으니까요. 이 집에는 할아버지와 외손자인 나 단 둘뿐. 왜 남들처럼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인연이? 너 어제는 누구랑 있다가 밤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하고 자식은 어떻게 낳고 살았냐? 그렇게 해도 다른 남정 내가 좋으냐? 어? 미친놈이 또 엄한 사람 잡고 앉아있네. 나도 누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줄 알았겠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놈한테 내 청춘 안 맡겼지. 맨날 이렇게 사람 의심하고 숨 막히게 할 거면 그냥 지금이라도 갈라서. 아유, 확시 이걸 그냥 죽여 살려.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라는 년이 이혼이 그렇게 쉽냐? 쉬워? 내가 태어나고 부모와 살았던 집은요, 맨날 부부끼리 잡아 죽일 듯이 싸워댄다며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부부싸움의 원인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불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을처증, 둘 중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의 궁합은 애초에 원수였을,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 내가 두 돌쯤 됐을 때 부모님은 이혼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날 키우겠다며 데려왔지만 시골 외가댁으로 가서 저를 맡겼어요. 아휴, 지긋지긋한 인간. 나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요. 어떻게든 애 먹여 살릴 방도 찾아볼 테니까 그동안 엄마 아빠가 좀 키워주세요. 당시에 살아계신 외할머니에게 자기 자식은 던져두고 아기를 낳은 어느 신혼부부네 입주 산후 도우미를 한다며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들은 어디 갔어요? 나 왜 안 보러 와요? 아휴, 불쌍한 우리 승우. 아무리 일하러 갔어도 그렇지. 가끔 집에 들러볼 순 있잖아. 명색이 지가 어민데 어린 자식 떼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한 번을 안 오냐. 망할 지집에. 그 집 태어난 아기 보느라 휴가 받을 사정이 안 되나 보지. 엄마는 나중에 너 좋은 학교도 보내고 잘 키워보려고 돈 버는 거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엄마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어린 제 눈에도 할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슬픈 표정으로 먼 데만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으니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셨던 걸까? 이혼하고도 왜 나만 혼자 남겨진 걸까?
늘 궁금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날 보러 오실 거라고, 언젠가 엄마랑 함께 살면 심심하지도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외로워지고 말았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할아버지랑 둘만 남아버렸거든요. 할아버지가 가끔 제 끼니를 부탁하셔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한 번씩 절 보러 집에 오셨어요. 승우야, 할아버지는 밭일 나가시고 집에 안 계시니? 아이고, 또 어린 거 혼자 있구나. 밥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오늘 장에 갔다가 해질녘쯤에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요, 밥 혼자 먹기 싫어요. 그래? 그럴 줄 알고 아줌마가 고구마랑 밤 삶아왔다. 이거 먹으면서 놀고 있으면 할아버지 금방 오시겠지. 아휴, 짜는 것 같으니. 아주머니들이 주시는 광주리를 들고 꾸벅 배꼽 인사를 드리는데 뒤돌아서서 가던 아주머니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승우 엄마는 왜 한 번도 집에 오지를 않는데? 진짜 일하러 간 거 맞아?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은가? 자기 몰랐어? 승우 엄마 재혼했대잖아. 뭐 정식으로 결혼식 올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떤 남자랑 같이 산다지 아마. 같이 사는 남자는 딸도 있다던데 자기 자식은 늙은 부모한테 팽개치고 남의 딸만 키우고 사네. 망할 옆였네. 엄마마, 그게 사실이요? 그럼 승우 아비가 허구한 날 애먼 사람 잡은 게 아니고 승우 엄마가 진짜 남자 문제가 있었던 게 맞았구만. 아이, 그러게 말이요. 그러니까 승우 할아버지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거지. 자기 딸 때문에. 아무리 사내가 좋아도 그렇지.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제가 한 게 그게 어디 사람이여. 짐승만도 못하지. 승우 쟤만 불쌍해서 어째. 에휴. 그때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외로워진 것은 다 날 낳은 친모 때문이구나. 모두를 배신한 엄마로 인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할아버지랑 나만 둘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친모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저는 분노라는 감정부터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란 한 개도 믿을 것이 아니구나. 절대로 여자랑 결혼해서 인생 망치는 일 따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 엄마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야. 어린 나이부터 그런 생각이나 하니 제가 올바르게 클 수 있었겠어요. 전 학교 가서 맨날 애들이랑 쌈박질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숙제나 공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소위 학교에서 흔한 결손 가정의 문제야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마음은 더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부모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저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동네에 힘이 센 형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아버지에게는 미안했지만 가만히 사는 것이 괴로워서 그러고 다녀야 숨이라도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인근 학교 애들과 패싸움으로 경찰서에 다녀온 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빗자루로 내 종아리를 치며 호통치셨습니다. 이놈아, 너 커서 뭐 되려고 이러고 사냐? 젊고 젊은 것이 너는 장래희망도 없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장래희망은 얼어 죽을. 부모도 버린 자식이 뭐 제대로 살기나 하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날 버리고 간 부모 생각이 더욱 나서 할아버지를 밀치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할배도 그냥 나 버리라고.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전 학생 시절 내내 할아버지 속만 썩였어요. 한없이 추락하다가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던 내 암흑기에 은인이 나타나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가라는 할아버지 성화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첫 담임으로 만난 김성규 선생님. 그분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죠. 말썽이나 부리는 제자에게서 뭘 보셨는지 그분은 방황하는 저를 잡아주고 내 가능성을 믿어주셨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무의미한 반항을 멈추고 나서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혼자 공부도 코피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보고 공부하는 데 재능이 있다며 대학까지 권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우리 집 사정 아시잖아요. 제주제에 무슨 대학입니까? 졸업하면 공장에 가든지 해서 돈이나 벌 거예요. 너 어제 할아버지가 학교 오셨던 거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가요? 왜? 손자 맘 잡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러 오셨어. 드릴 게 없어 죄송하다며 담배 함부로 내미시는데 내가 거절하면 어르신 실망하실까봐 이렇게 받았다.
자, 봐봐. 참, 우리 할배도. 선생님은 담배도 안 피우는 걸. 그럼 아까우니까 그 담배 저라도 주세요. 이 자식이 농담은? 이렇게 우스갯소리치며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며 선생님 드릴 것을 골랐을까 그런 할아버지의 심정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일단 취업할지 대학을 갈지 고민해보고 정 취업하겠다면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빡세게 해서 대한민국 제일 좋은 회사로 가보자. 할 수 있겠지? 아 당연하죠. 선생님 저 김승호예요.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니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잘못 산 것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겠더군요. 같이 몰려다니던 패거리들에게 이 짓거리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들은 죽음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다며 집단으로 날 때렸습니다. 10명이 잡아놓고 한 사람을 돌아가며 쳤으니 나를 진짜 죽이려나 보다 했어요. 흠씬 두들겨 패더니 한 학년 위에 패거리 짱 태섭이 형이 피죽이 된 내 얼굴을 대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래도 너 여기서 나갈 생각이야? 도대체 왜? 빌어먹을 엄마 때문에 손주까지 떠맡은 우리 불쌍한 할배. 이제 할배 고생 안 시키려고요. 나 취직해서 돈 벌고 할배한테 효도하고 살 겁니다. 에휴 이 지독한 새끼. 그래 네 뜻대로 잘 살아라. 형은 치료비하라며 10만 원을 던져주고 패거리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오랜 방황을 끝내고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으나 김성규 선생님이 주시는 교사용 문제집 중학교 것부터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뒤늦게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고1 성적이 워낙에 형편이 없으니 나중에 전교 1, 2등을 해도 내신 등급을 따라잡을 수 없겠더군요. 그래도 하루 4시간만 빼고는 공부하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는 등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기업 생산직 몇 군데에 원서를 냈는데 그중 한 곳에 합격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우리 할아버지가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는 선배들한테 독한 놈이라는 소리 징글맞게 듣고 일했어요. 다들 힘들어서 피하는 교대조 야간 근무는 제가 늘 자원해서 나섰죠. 야간에 하는 근무 수당이 훨씬 더 세거든요. 인생 바닥을 기던 놈이 어디 가서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눈빛도 짜릿했습니다. 그 맛에 더 높은 직급을 가보겠다는 꿈도 품게 되었죠. 우리 파트 누구보다 야간과 주말에 많이 나오고 위에서 시키는 일은 잘하니까 늘 상사들이 칭찬하니까 언젠간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꿈을 가진 저에게 난관이 생겼어요. 20대 초반 왕성한 체력일 때는 그래도 가능했는데 사람이 참 밤일에는 장사가 없던 것입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뿐이었으니 몸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죠. 그런데 몸보다 더 절 힘들게 하는 건 내 일에 비전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차가 하나씩 늘어가며 현실의 벽에 직접 부딪히면서 느낀 좌절감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만큼 더 깊고 크게 다가왔습니다. 공돌이는 공돌이라 회사에서 제가 오를 수 있는 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느꼈죠. 대학 졸업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세상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길은 정해져 있더군요. 스승의 날마다 은사이신 김성규 선생님을 찾아뵙곤 했어요. 삼겹살 굽고 소주를 마시며 제 고민을 들어주시던 선생님은 한 가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 아예 이참에 대학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 예? 대학이요? 제가 벌써 24살이에요. 학교 그만둔 지 몇 년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실업계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가 대학마다 있거든. 너 회사 다닌 경력 살려서 지원해봐. 선생님이 어디 지원해볼 만한 데 있는지 찾아서 도와줄 테니. 또 한 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대학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시 면접 때 내가 하던 업무에 관련해서 자신감 있게 어필해서인지 선생님이 찍어준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할 수 있었죠.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 때려치고 늦은 나이 무슨 대학이냐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절 말렸어요. 하지만 전 뭐 하나 꽂히면 코뿔소처럼 직진하는 성격이라서 누구의 우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역시 내 결정에 근심이 누구보다 컸겠지만 그래도 절 믿어주셨습니다. 네가 원래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했었지.
나가서 돈 벌어온다고 괜히 책임감 같은 거 느낄 필요 없다. 이 할아버지 아직 일할 수 있고 우리 장손이 대학 가겠다는 건 아주 잘한 결정이요. 늦은 나이에 캠퍼스에 들어서서 감개무량했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에 있는 시간 동안 내가 1년에 몇 천만 원 버는 것 이상으로 뽑아먹고 나와야 한다. 모든 학점을 A로 도배해서 과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교수님들을 끝까지 늘고 물어주면서 궁금한 건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를 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로지 대학 수업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하며 치열하게 살았어요. 저 형은 친구도 없이 맨날 혼자 다니고 무슨 낙으로 사냐는 주변 시선이 있었지만 늘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자랐던 저에게 혼자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전 혼밥이 너무 싫어서 수업 끝나고 동기들끼리 우르르 몰려가면 저도 괜히 끼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많지 맨날 과 수석 차지하면서 살갑게 얘기도 안 나누는 형 오빠가 그들에게 편할 리 없겠죠. 동기들은 하나 둘 핑계를 대며 나와 같이 밥 먹기를 꺼리더니 결국 딱 한 명만 남더군요. 그 아이는 나보다 4살 어린 동기 현아였습니다. 현아는 늘 웃음을 머금고 있는 밝고 활달한 여자애인데요. 친한 동기들이 날 따돌리고 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만은 나랑 같이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별 대화도 없이 같이 마주보고 밥 먹고 일어서서 잘가 하는 인사로 헤어지는 날이 여러 날이었어요. 애초에 인간에 대해, 특히 여자에 대해 조금도 믿지 않는 저로서는 이 현아라는 친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너 내가 불쌍한 놈 같아서 계속 같이 밥 먹어주는 거냐? 하지만 현아는 난감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과 애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 불편하고 싫잖아. 근데 왜 나랑 밥 먹어주냐고.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어? 오빠 혼자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때문이에요. 걔는 딱 봐도 곱게 자란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제 딴에는 솔직하게 한 대답인데 괜히 그 말에 내가 뜨끔해서 그녀를 상처 주고만 싶었습니다. 알량한 동정심이네.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좋은 부모 밑에서 세상 어려움 모르고 자란 사람에게 튀어나오는 일종의 열등감 같은 거였죠. 가시돋친 내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밥을 다 먹기도 전에 그 애는 식판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그렇게 나가는 현아를 보면서 속으로는 저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제 나 같은 놈이랑 밥도 안 먹어주겠네.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무시하려나.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날 수업이 끝나자 현아는 어딜 가자고 저를 끌었습니다. 학교 뒤 야트막한 산 중턱 공원에 가더니 거기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더군요. 야, 여기나 왜 데려온 거야? 합격 식당 가서 점심이나 먹자. 가만히 좀 있어 봐봐요. 성격은 급해가지고. 자, 다 됐어요. 이제 같이 먹어요.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밥과 소세지 볶음이랑 김치볶음, 김 등 반찬들을 차려놓고 나한테 같이 먹자는 겁니다. 네가 직접 싸온 이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날 데려온 거야? 왜? 나 같은 놈한테 너 왜 자꾸 잘해주는 거냐고. 소세지 반찬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현아는 나를 빤히 보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나처럼 곱게 산 애가 오빠한테 잘해주면 무조건 동정심인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나도 처음 겪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빠같이 뻣뻣하고 무심한 사람이 자꾸 우리한테 끼어서 밥 먹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이해되더라고요. 나도 혼자 밥 먹는 게 죽기보다 싫은 애라서 그런가 봐요. 그저 혼밥하기 싫은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 좋잖아요. 맨날 둘이서 학식 먹으니까 과에 이상한 소문 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식당 밖에서 이렇게 먹자고요. 난 현아의 말에 얌전히 맞은편에 앉아 현아가 싸온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 생각보다 반찬 잘 만든다. 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지? 뭐래. 나도 어릴 때 혼자 많이 차려 먹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반찬, 내가 잘 먹는 반찬은 딱 요 정도예요. 어떻게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하냐고? 엄청 맛있어서 네가 만든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야. 다음날부터 나와 현아는 번갈아가며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고 또 어떤 날은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대학생활 내내 현아는 내 밥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앞두고는 내가 현아를 억지로 공부시키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가깝게 지냈어요. 형, 현아랑 사귀는 거 맞죠? 내가 물어보니까 현아는 대답 피하던데. 남녀간에 꼭 붙어 지내다 보니 과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커플인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난 현아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속 상상으로는 입도 맞춰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두었던 군대에도 가야 하고 빨리 취직해서 할아버지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여자라니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아는 은근히 내가 남자로서 무슨 행동을 취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그걸 알면서도 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회사 박차고 나와 원하던 대학 졸업장은 손에 거머쥐게 되었지만 자칫 백수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내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직장, 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무수히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는 이번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하면 면접 등에서 이전에 일했던 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꼭 지원해서 같이 일하자 하셨습니다. 그곳도 좋았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원했어요. 숱한 도전 끝에 드디어 전 어느 종합병원의 시설관리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준 공무원처럼 회사 실적에 따른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일이 고되지 않으면서 급여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잔업이 많지 않은 주간 근무라는 것도 더 좋았습니다. 내가 그리던 직장까지 잡았지만 난 여전히 현아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어요. 이미 20대 후반에 들어선 저에게 입영 영장이 나와버렸거든요. 더 이상 나라의 부름을 연기할 사유도 없었기에 곧바로 입대해야 했습니다. 전 거의 평생을 버림받고 여자에 대한 불신으로 살아온 놈입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 현아가 다른 마음 먹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녀에 대한 기대는 애초에 접었습니다. 미리 포기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녀가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제대하는 날 부대 앞에서 날 기다려준 현아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달려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자를 지금 놓치면 난 더 이상 어떠한 사랑도 못할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없이 현아를 내 여자로 만들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바로 결혼하자. 그냥 연애가 아니라 전 하루라도 빨리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을 모으며 10원도 허투루 안 쓰고 재테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겠다던 제가 정작 놓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오빠, 여기야. 주말 데이트 약속 장소에 가보니 여자친구가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분은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닙니까? 인사드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고 울지 않은 우리 아빠. 갑작스러운 예비 장인어른의 등장으로 속으로는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부터 드렸어요. 아,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현아 남자친구 김승호입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보시던 현아 아버님의 첫인상이 어쩐지 저에게 좋았습니다. 자기 딸의 남자친구면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겠죠. 이를테면 양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직업은 뭔지, 쌓아놓은 경제력은 어떤지 등 현실적인 질문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질문은 하나 없이 아버님은 대뜸 이것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자네 혹시 낚시 좋아하는가? 네, 좋아합니다. 바빠서 지금은 잘 못 다니지만 할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부터 민물 낚시 자주 해봤고요. 그래? 내 대답이 썩 마음에 드셨는지 현아의 아버님은 한바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옆에 있던 현아는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아빠, 그거 아세요? 요즘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 1위가 낚시래요, 낚시. 그런데 아빠에다가 결혼할 남자까지 모두 낚시를 좋아하다니 맙소사 내 팔자야. 현아의 우스갯소리에 한층 분위기는 부드러워졌고 저 역시 잔뜩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식사하고 즐겁게 대화를 가진 자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현아의 아버님은 저에게 자기가 아는 좋은 낚시터에 다음번에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조금 더 놀다가 오라며 용돈까지 제게 주셨는데요.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자식들 용돈 주는 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야.
자식들 먹고 쓰는 돈 벌려고 부모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닌가?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네.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전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전 한 번도 그렇게 좋은 부모를 가져보지 못했으니까요. 예비 장인어른에게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그 울타리가 얼마나 넓고 따뜻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우는 거야? 설마 내가 갑자기 우리 아빠 데리고 와서 많이 놀란 거구나. 미안해. 눈시울이 붉어진 나를 보고 미안해하는 여자친구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 고마운 여자친구의 얼굴을 품에 묻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나 봐. 현아, 너는 나한테 천사야. 내가 가져볼 수 있는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천사. 그날 이후 우리의 데이트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눈치가 없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님은 종종 우리의 데이트에 끼어 함께 하셨어요. 만나볼수록 그분은 격이 없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고독함으로 점철되었던 저는 점차 여자친구의 가족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현아와 결혼을 꿈꾸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양쪽 부모 없이 자랐고 몹쓸 놈처럼 살았던 내가 사랑을 제대로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처럼 내가 가정을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도끼 하나로 대학 졸업장이며 직장이며 내 딴에는 열심히 읽어놓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잘 압니다. 더구나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남자로서는 더욱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가진 것 없는 저를 좋게 봐주시고 친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아버님의 진심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점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아의 어머님은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정 환경 때문에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은 어려서부터 익숙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도 언젠가 날 인정해 주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마저 들었던 건 아마 현아와 아버님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현아를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시켜 드렸을 때 그 무뚝뚝하신 영감이 나를 대할 때와는 영 딴판으로 대하셨습니다. 아주 잘 왔어요. 승호가 불쌍하고 가여운 아이지만 그래도 자기 사람은 끔찍히 챙기는 녀석이지. 오죽하면 할아버지 책임지겠다고 20되기도 전에 일해서 돈 벌어 왔겠어? 상처 많은 아이니까 아가씨가 잘 보듬어 줘요. 이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한참 어린 여자친구에게 존댓말까지 써가며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에게 우리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승우 오빠는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파스 다 붙이면 피부암 걸리셔서 안 돼요. 마치 어린 시절 만났던 할아버지를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것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현아는 우리 할아버지를 대해주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할아버지 파스를 새로 붙여주면서 소근소근 내 흉도 보던걸요.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현아와의 결혼은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곧 있을 상견례도 형식적인 인사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이제부터 제가 감히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거란 걸 그땐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상견례 장소는 할아버지 사시는 동네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 연로하신 우리 할아버지를 배려해 주신 덕분이었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식당 복도를 통해 예약한 방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저 멀리 예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그러니까 승호 할아버님이 이 동네에 사신단 말이지? 기묘하구만.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할아버지와 장인어른을 쳐다보는데 이미 두 분은 서로 눈을 맞추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아니, 두 분은 단순히 눈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서로 빤히 보며 믿기질 않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네는 어떻게 자네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할아버지 못지않게 예비 장인도 할아버지께 뭐라 말씀도 못하시고 진땀만 흘려댔습니다. 그렇게 당황하시는 할아버지나 예비 장인어른의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제왕이가... 장인어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던 그때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마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 놀라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실까봐 무서운 나머지 불이 나게 쓰러진 할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갔죠. 혹시 할아버지에게 큰 병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병원 의사에게 상태를 물어보니 일단 지금 상태 같아서는 혈압과 당뇨로 인한 일시적 쇼크 같아 보이니 안심하세요. 그래도 워낙 곤형이시니까 몇 가지 검사차 입원실로 옮겨 환자분 지켜봅시다. 안도의 숨을 쉬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잡수시고 건강이 나빠지셨는지를 걱정하던 그때 할아버지는 눈을 깜짝 뜨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세요? 분명 의식을 차리셨고 눈동자를 여기저기 살피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시긴 하는데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 한참 뒤에 할아버지 입에서 뜻밖의 질문이 나왔어요. 너 이 결혼 반드시 해야 하겠냐?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께서도 우리 현아 이뻐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라며 할아버지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할아버지 참 이상하다 싶은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아야,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집에 잘 들어갔어? 미안하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상견례 망치고. 그런데 너는 왜 우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분명 현아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갑자기 우리 아빠가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라고 무섭게 돌변하셔서 말씀하셔. 엄마도 이 기회에 잘 됐다며 아빠 거들고 갑자기 부모님 모두 우리 결혼 반대하겠다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 할아버지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시고는 내 결혼을 안타까워하시질 않나. 상견례에서 서로 뭘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신 장인어른이나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탄하게 흘러오던 결혼은 이제 양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장인어른은 이제 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제 전화도 받질 않으셨어요. 현아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니 설득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까지 역시 이 결혼은 무르는 게 맞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현아와 나 둘이서만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병원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내 딸 왔지? 자네가 내 딸 숨겨두고 있는 거 맞는가?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 계신 병원에 현아를 숨겨두다뇨. 우리 현아가 갑자기 사라졌어. 집에 가출하겠다는 쪽지 하나 남기고 말이야. 정말로 자네가 함께 벌인 짓이 아니란 말이야? 현아가 가출이라니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현아를 걱정하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궁리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승호는 가출 같은 걸 부추길 애가 아니란 말일세. 자네, 나랑 둘이 얘기 좀 하지. 함께 있고 싶다는 저를 억지로 병실 밖으로 내보내고 두 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듣지 못했던 그 대화를 나중에 전해 듣고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긴 세월 못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아이들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어떻게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야 내가 딸년 잘못 키운 값 말년에 몰아서 치르는 게지. 사람 일이 어디 마음대로 돼간디. 근데 자네는 재혼해서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었구만. 우리 승호도 어려움 많았지만 다행히 이렇게 잘 커주었다네. 그런데 사실 장인어른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재왕이가 정말 저 승호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어쩌다 이름이 바뀐 거죠? 그렇다네. 이혼하자마자 승호 엄마가 우겨서 애 이름을 바꿨어. 자네가 지은 이름으로 살면 애 팔자마저 꼬일지도 모른다면서. 그건 그렇고 우리 불쌍한 애들은 모르게 둘이 찢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자기 부모가 꼬아버린 인연의 실타래를 애들이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 예, 맞습니다. 모두 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까지 나고 말았네요. 이 넓은 세상에 이복남매인 저 둘이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딸은 제가 잘 타일러 볼 테니 승호, 그 불쌍한 놈은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이라뇨? 왜 우리 할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십니까? 할아버지에게 온 간호사를 뒤따라서 저도 병실 안으로 들어온 순간 현아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알게 된 두 분은 어찌나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장인어른은 저에게 그리고 현아에게 감추었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옛날에 나를 낳고 헤어진 친부란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떡해요? 장인어른, 아니, 내 친구였던 남자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말도 못하고 그저 눈만 감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에 저는 이제 분노까지 치밀었습니다. 원통해요. 당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내 부모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었어. 난 그런 부모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일생이 외로웠다고. 이제 나도 좀 행복해져 보겠다고 어렵게 만난 여자가 하필 내 이복동생? 미친 새끼.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남들처럼 살아보겠다고 기대를 하고. 차마 믿을 수 없는 진실에 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즉시 병원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이대로 콱 죽어버릴까도 싶고 누구를 어떻게 패버릴까도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밀쳐 날뛰는 짐승처럼 거리를 쏘다니며 내 안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불행의 희생양이 될 현아의 전화였어요. 현아야, 너 지금 어디니? 너 집에서 가출했다며? 왜 그랬어, 왜? 우리 아빠가 거기까지 갔구나. 미안해. 오빠한테도 미리 말 못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거든. 충동적으로 저지른 가출이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우리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 설득 안 되는 이유로 오빠를 그만 만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확 나와버렸지. 그래도 여자 혼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안 돼. 위험해. 현아야. 그러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 어쩌면 우리 이제 끝내야 하니까 말이야. 겨우겨우 참고 있던 눈물은 댐처럼 흘러나와 결국 현아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끝내. 오빠, 우리 아빠한테 무슨 얘기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오빠 지금 울어? 바보야. 우리 만나서 얘기해. 아니,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 기집애야. 우리 만날 수 없는 인연이라고. 끝내야 한단 말이야. 그녀와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기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더욱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내 부모는 유년 시절로도 모자라 내 평생의 사랑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망할 내 팔자. 전 바로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낚시 가방만 들고서 그냥 떠났습니다. 고장난 핸드폰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연락이 두절된 채 그대로 인연을 끊겠다는 마음으로 숨어들었다고 봐야죠. 이 낚시터 저 낚시터 떠돌고 다니다가 가끔 공중전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로 안부 정도만 확인하고 살았어요.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하던 어느 날 불현듯 경기도 안성의 한 낚시터가 생각나서 그곳에 왔습니다. 고요한 저수지 수면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어요. 인적도 드문 넓은 저수지에서 나를 아는 이가 있을 리 없는데 저 멀리 어떤 남성이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른 일행과 착각하는 건가 싶어 그 사람을 보내려고 했어요. 여기 낚시하는 사람 있어요. 저쪽이나 찾아가 보세요. 저벅저벅 쓱 저벅저벅 쓱 갈대밭을 헤치고 이윽고 내 앞에 선 사람은 바로 내 장인어른, 아니 내 친부였습니다. 역시 자네는 여기에 있군. 내가 어떻게 알고 자네 찾으러 이 낚시터 온 줄 아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모르겠습니다. 27년이나 됐으려나. 네 엄마한테 이혼당하고 아들까지 뺏기고 나서 여기로 왔었어. 옛날 네 엄마랑 낚시 데이트하러 온 곳이기도 한데 죽을 장소를 생각하니까 왠지 여기부터 생각나더군. 그리고 저번에 밤낚시 좋은 데 없냐고 네가 묻길래 널 여기에 한번 데려왔었지. 피는 못 속인다더라. 딸이 결혼하겠다고 누굴 데려온다기에 난 그 도둑놈한테 엎어놓고 도망가게 해야지 싶었어. 그런데 널 보자마자 괜히 애틋하고 정이 가고 그랬다. 조건도 안 좋은 녀석인데 왜 마음부터 그렇게 끌리던지. 너도 참 인생이 어째 그렇게 꼬였냐. 잘 살아보지 않고선. 지금도 현아가 많이 보고 싶어? 어찌 마음 정리는 다 됐냐? 당신 진짜 무책임한 인간이네요. 자식이었던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둘째 부인하고 낳은 딸만 걱정되는 모양이군요.
네, 걱정 마십시오. 나도 이복 동생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파렴치 한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야. 둘이 헤어지라고 자네를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일세. 현아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 있던 거 자네 모르지? 전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왜, 설마,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그 아이는 이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내고 말았네. 그런데 이럴 때 자네가 연락 두절인 상태고 아마 그 아이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수면제를 30알이나 먹고 그만. 친부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역시 불쌍한 현아 생각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우리 둘은 각자의 눈물을 쏟아내고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 물고기가 입질을 하는지 낚싯대에 찌가 울렸지만 그것과 신을 말 겨를은 없었죠. 현아는 지금 괜찮아진 겁니까? 다행히도 제 엄마가 바로 발견해서 병원 처치를 받아서 괜찮다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온 건 네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야. 사실 현아는 네 이복 동생이 아니다. 지금 현아 엄마가 전에 같이 살던 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이지. 그러니까 나와 또 너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라고. 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처음부터 나와 현아가 이복 동생이 아니었는데 우리 사이를 반대하신 겁니까? 왜요? 이날까지 내 딸은 내가 자기 친부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나도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묻으려고 했고. 그런데 어쩌겠나. 자식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현아에게는 이미 이 사실을 털어놓았네. 그런데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보다 너와 만날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하더라. 너희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더 이상 생이별 걷지 말고. 정확히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내 팔을 세게 잡고 흔들며 그랬어요. 이 얼빵한 자식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너 기다리고 있는 네 여자한테 달려가란 말이다. 그때부터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이상한 상태로 현아가 있는 병원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서 침상에 누워있는 현아를 보자 울컥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기 아저씨 찾는 분이 누구세요? 승우 오빠. 열흘이 넘도록 씻지도 못하고 다닌 탓에 아마 처음 그녀의 눈에 전 노숙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곧 절 알아보고 우리는 뜨거운 눈물에 재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굳은 사이라는 것을 서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현아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래, 나도 네 사돈한테 얘기 들었다. 하늘이 널 아주 버린 게 아니구나 했어. 참말로 다행이다. 그리고 그동안 널 속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지금은요. 그 얘기가 아니야. 네 엄마 말이다. 너 학교 다니던 어렸을 때 네 엄마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어. 십수년 전 제가 엇나가던 시절 걱정이 컸던 할아버지는 저를 엄마 밑에서 키우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답니다. 엄마가 울산 어디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결국 찾고 말았죠. 그런데 주변에 누가 볼까 두리번거리던 엄마는 할아버지를 어디 근처로 데려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나 왜 찾아온 거예요? 뭐 돈 필요해? 이거사, 몇 년 만에 만나보는 아비한테 보자마자 그게 할 소리냐? 집에 찾아오기 힘들면 가끔 전화나 한 통 넣으면 되지. 승호가 보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하나뿐인 네 자식이 엄마 사랑 못 받고 괴로워서 사고만 치는데 네가 와서 잡아줘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민데. 그놈 그러는 거 다 제 아비피 물려받아서 그런 거야. 그 새끼랑 낳은 아들 하나 때문에 잘 사는 지금 내 인생 포기할 마음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처럼 승우 키우고 나랑은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요. 아무리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승호 너한테 그랬다. 네 엄마는 죽어버렸다고. 그래야 네가 엄마 안 기다리지. 기약 없는 그리움보다 더한 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젊은 놈 앞으로 기 펴고 제대로 살려면 차라리 제 엄마 죽었다고 하는 편이 낫지. 엄마라는 사람이 참... 내 엄마가 저 정도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네 장인어른 될 뿐 미워하지 말라는 거요. 이제 한 가족으로 살 사이인데 괜한 미움이나 오해 품으면 안 되지. 너희 아버지는 그럴 의무도 없는데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쓰라고 5천만 원 엄마한테 줬어. 대출까지 받아서 힘들게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네 엄마가 들고 간 거지. 그 사람 늘 아들인 너 생각하고 직접 못 키워준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아빠처럼 믿고 따르며 잘 살아라. 그럼 내 엄마는 지금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야. 네 엄마는 결국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엄마의 장례는 같이 살던 울산 가족들이 치렀다는 그 소식조차 나중에 한참 지나고서야 들었다고 합니다. 딸 장례식도 모르고 지나가서 할아버지 혼자 몹시 애통해 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엄마가 보고 싶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도 하루아침에 잠잠해지듯이 내 인생은 그 후 모든 것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현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부부로 사이좋게 살며 넉 달 전 현아가 임신한 경사까지 생겼죠. 이렇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요사이 우리 부부에게 고민 한 가지가 있어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으네요. 솔직한 성격의 아내는 자기 엄마만 아니면 모든 관계를 터놓고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걱정이라고요. 자신의 말실수로 나중에 장모님만 빼고 우리끼리 모든 비밀을 공유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상처와 배신감이 더 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장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좋을지 선뜻 답이 안 섭니다. 물론 아버님과 할아버지는 장모님이 모르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시지만 말입니다. 아내가 장인어른이 자기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저와 장인어른의 관계를 장모님에게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길었던 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니 어쩐지 속이 후련한 기분입니다. 또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아내랑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황당했던 일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싱글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자그마한 중소회사에 다니고 있죠. 나름대로 직급도 과장까지 달았고 회사는 작지만 탄탄합니다. 직원은 30명 정도가 되는데 재정 문제도 없고 분야가 확실해서 든든한 회사예요. 물론 작은 회사이니만큼 연봉이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아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 30대까지 처녀인 게 흠이 되는 세상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찍 결혼해서 아기도 한 두셋 낳고 빨리 키운 후에 남편과 둘의 즐거운 노후를 누리자, 이런 게 인생 계획이었거든요. 자식들 잘 기르고 싶은 목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가능한 빨리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의 취업과 동시에 결혼하려고 작정하고 예비신랑하고 약혼까지 했었죠. 약혼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약혼식 같은 걸 했던 건 아니고요. 예비신랑이 저한테 먼저 반지 하나를 주고 우리 꼭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했었거든요. 예비신랑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네요. 저 대학 시절에 만난 사람이었는데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한테 약혼하자고 할 때는 군대에서 갓 전역한 시기였지요. 아무래도 여자하고 남자는 군대 때문에 졸업식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참 성실하고 착하고 숫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참 사랑하던 남자였어요.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동기끼리 MT도 가고 하잖아요. 그때 먼저 친구로 친해졌습니다. 당시 저하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신랑은 같은 과여서 먼저 친해졌고요. 서로 썸을 타면서 같은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같은 학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의대였어요. 아주 예쁘기도 하고 의대라서 뭔가 같은 학교 내에서도 넘사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아무래도 의대하고 다른 과는 같은 학교라고 해서 입결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하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났으니까요. 그래서 셋이 같이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남자친구는 항상 제 친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 옆에 숨투시 해서 다녔어요. 제 친구는 의대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수수하니 예쁘장한 편이었거든요. 집안은 뭐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라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의대에는 잘 사는 학생들도 많고 애초에 부모님도 의사인 경우가 많아서 그 친구가 아무래도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나와서 타과생들과 어울리면서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잘해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죠. 의대라서 공부량은 타과 대비 넘사벽이었고 집안은 따라주지 않아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도 따로 해야 했고 그 친구도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자친구는 제 옆에 숨어서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며 피하고 있으니 좀 답답하게 느껴졌었죠. 그 당시에는 그저 썸 타는 관계였던 남자친구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고 난 이후에도 언제나 그랬어요. 처음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의대 친구는 저희랑 있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남자친구는 어색하고 대면대면해서 싫다고 자꾸만 자리를 피했죠. 의대 친구는 눈치가 빨라서 미리 다 알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너무 어색해하지 말라고 나랑 놀면 되지 않냐고 의대 친구를 달래서 같이 지냈거든요. 어차피 셋이 같은 동아리이기도 했고 그 동아리에 같은 학번이 저희밖에 없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군대에 갔고 저는 의대 친구하고 더 붙어 다니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원래도 친했지만 그 시기에는 진짜 베프처럼 지냈었죠. 그 친구는 그래도 의과대에도 친구가 많이 생긴 것 같았지만 제가 더 편하고 좋다면서 저하고 거의 다녔어요. 솔직히 저는 좋으면서도 싫은 면이 있긴 했었어요. 그 친구가 소박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되게 예쁘장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나름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의대 갈 만큼 공부도 잘하는 얘가 그렇게 예쁘니까 솔직히 그 친구는 기다리면 의사 될 거고 100% 지내면 절대 나쁠 일도 없는 거라 좋긴 했는데 너무 스펙이 좋아서 곁에 같이 다니는 제가 좀 주눅들 때가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게 예쁜데 까놓고 보면 의대하고 문과대였으니 그리고 그 친구도 그걸 알아서 좀 무줄될 때가 있기도 했었죠. 사실 의대 애들이 건방진 경우 엄청 많거든요. 다른 과 학생들은 같은 학교로도 안 치는 경우가 많았고 진짜 동무는 자기네 과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았고요. 그 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같이 다니다 보면 저하고 같은 수준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상당히 속상하기도 하고 애랑 같이 계속 친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뭐 친구 사이라는 게 속상한 일 하나도 없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쪽이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었죠. 그리고 남친이 전역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졸업반이었고 졸업식 직후에 남친이 반지를 주면서 자기 대학 졸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약혼이었죠. 저도 이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졸업하면서 바로 칼취업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다른 남자를 사귈까봐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능력 있고 잘난 남자들이 주변에 있을 게 뻔하니까요. 뭐 그렇게 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도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믿어라,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면서 안심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2년 뒤 남자친구가 졸업했죠. 그 사이에 먼저 돈을 벌고 있던 제가 남자친구한테 용돈도 보조해주고 교재 사는 비용도 보태주고 그랬어요. 데이트 비용도 당연히 제가 다 냈고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불만은 없어요. 일단 제가 돈 버는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는 학생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하다가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네가 돈 잘 벌 건데 그때 날 책임져주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당당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학점 관리와 스펙 관리를 열심히 해서인지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게다가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초봉이 2년 차인 저보다 훨씬 높아서 너무 부럽기도 했고 동시에 결혼하면 우리가 어차피 같은 경제 공동체일 거니까 좋기도 했어요. 요즘 뭐 부부들이 반반 생활비 한다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 같이 모아서 집도 사고 하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버는 게 절대 나쁠 리가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이미 반지도 줬겠다. 당연히 취업하자마자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업 축하 겸 같이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는데도 결혼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취업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었죠. 자기,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결혼?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준비가 뭐가 필요해? 취업 막 해서 모은 돈도 없고 지금 직장 적응하는 것만도 힘들어. 알잖아.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 내용은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가 말하던 그 귀찮은 듯한 태도가 너무 충격이었죠. 여태까지 남친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날 그냥 알았다고 하자 그날 밤 소가리를 좀 했었죠. 혹시 대기업에 취업해서 마음이 바뀐 건가, 그동안 뒷바라지 해왔던 나는 별로가 된 건가 싶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거기는 얼마나 예쁘고 상냥한 여직원이 많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밤 계속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속상한 마음에 베프였던 의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의대는 6년 과장이라 당시 친구는 졸업 관련으로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였죠. 하지만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받아서 제 징징거림을 모두 들어줬어요. 친구는 침착하라고, 남친이 지금 직장 처음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거라고 충고를 해주었죠. 원래 직장 처음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힘든 거 너도 겪어봐서 알지 않냐는 말에 정신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국가고시니 졸업이니 해서 힘들고 피곤할 텐데 이런 제 징징거리며 고민 상담을 해주는 베프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저는 베프의 말을 듣고 남친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아주 피곤하게 끝없는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친이 들어간 대기업은 초봉이 높고 이름값도 높은 곳이었지만 그 연봉을 괜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워낙 스펙 좋고 잘난 사람들만 들어와서인지 그 사이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남친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럴 때마다 다독거려 주었고 남친은 저밖에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고는 했었죠. 결혼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결혼 이야기는 좀 너무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저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양쪽 모두가 하고 싶어야 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었으니까요. 제가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나면 남친은 고맙다고 저한테 고급스러운 명품 지갑 같은 걸 선물로 사다 주기도 했고 꽃다발이나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걸 사주기도 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매번 표현해주는 남친 덕분에 저도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었지요. 다 좋았는데 남친의 사고방식 같은 게 좀 변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기업에 있으니까 뭐든지 성과 위주라고 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닥달을 당하니까 그런 회사 생활이 몇 년째 길어지면서 사람이 바뀌더군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녀서 돈은 많이 못 받아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동료 직원은 어떨 때는 친구 같기도 했고 사람들도 뭐 불만은 있지만 인간적으로 친밀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저희 회사가 조금 더 그런 면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회사 동료하고 그런 게 어딨냐면서 인사 시즌 되어보면 전부 다 경쟁자라고 화를 내고는 했어요. 그럴 때면 대학 시절 그 다정하고 착하던 남친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지고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잘했으니까 뭐라고 할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에 따라 변할 때도 있는 거지 싶기도 했고요. 뭐 사람이 언제나 똑같은 상태로 평생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거의 3년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4년 가까이 지났던가? 아무튼 이제 회사에서도 남친이 신고딱지를 떼고 어엿한 선임이 되어 있을 무렵이었죠. 이제는 정말로 결혼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시기였어요. 제가 30 직전인 나이라서 더 늦어지면 아이를 낳을 때 고생할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결혼을 30 넘어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20대인 것과 30대인 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제 생일날 저는 케이크와 꽃다발, 선물을 준비해서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있다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반지를 꺼냈어요. 남자친구가 청혼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지 뭐 라는 단순한 발상이었죠. 어차피 약혼할 때는 남친이 반지를 줬으니까요. 제가 반지를 꺼내서 내미니까 남자친구가 무척 놀라더라고요. 뭐 놀랐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 쪽이 먼저 반지 맞춰서 청혼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요. 웨딩밴드를 미리 맞춰서 제작했다. 우리 커플링도 대학 때 맞춘 거밖에 없지 않느냐 설명하고서 저와 결혼해달라고 익살스럽게 고백했죠. 남자친구는 좀 망설이는 얼굴이었지만 알겠다고 하고서 반지를 받아 끼웠어요. 이제 나는 예비 신부, 남친은 예비 신랑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좋아서 기뻐 죽을 것 같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결혼을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묘하게 결혼을 약속하고서 준비를 하기 위해 제가 동분서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비 신랑이 심드렁해지더군요. 원래는 저한테 작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자주 불러내서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는 일이 무척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귀찮다는 듯이 굴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러 이런 걸 보러 가야 한다, 이걸 골라야 한다, 이거 예약하려고 알아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도 예비 신랑은 듣는 둥 마는 둥 제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더라고요. 도리어 제가 내린 결정에 태클을 걸거나 비웃어서 사람 열받게 하고 결국은 싸움으로 데이트가 끝나는 일이 너무 잦아졌어요. 그러던 끝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폭발했었죠. 대체 뭐가 문제냐고, 나랑 결혼을 하긴 할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비 신랑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사이가 좋게 유지되는 걸 바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었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해야겠다. 너 진짜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너도 나하고 결혼한다 했잖아. 야, 솔직히 너랑 나랑 스펙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난 대기업에서도 지금 인정받고 있고, 넌... 나? 내가 뭐?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솔직히 조그만 회사에서 뭐 비전도 없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잖아. 예비 신랑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작은 회사에서 월급 받아 졸업 전까지 이것저것 스펙 쌓으라고 돈 보태줬던 게 저인데 이제 대기업 취직해서 자리 잡고 나니까 저런 소리를 하더군요. 더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나 여자도 능력 봐. 그리고 네 친구 미선이 걔하고 사귀고 있어 지금. 뭐라고? 의대 미선이? 내 베프? 그래, 이제 레디전트잖아. 능력 있는 네 친구가 너보다 100배 낫지. 예비 신랑은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비록 그 친구가 너무 바쁜 인턴과 레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 연락을 할 수 없어 요즘 조금 뜸해졌다고는 해도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베프인 건 확실했거든요. 대학 시절의 남친은 도리어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면서 자리를 피했었는데 지금 와서 사귄다고 하니까 믿을 도리가 없었어요. 제가 믿지 못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는 말없이 있다가 그래, 나 네 예비 신랑이랑 사귀고 있어 라고 말하고서는 끊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도 예비 신랑은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순식간에 베프와 예비 신랑을 모두 잃게 된 처지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거든요. 베프하고 다시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지만 그건 걔가 너무 바빠서였고 예비 신랑하고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연락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예비 신랑은 그 친구하고 바람이 나 있었던 거였죠. 대체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요. 의대 친구는 이미 학부 시절부터 너무 바빴고 남자친구가 가끔 있기는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그 남친들도 전부 의대생이거나 아주 잘 사는 집 아들들이라서 뭔가 스펙을 중시한다는 느낌이었고요. 제 예비 신랑은 물론 대기업에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 의사하고 붙이면 균형이 맞지는 않는 수준이잖아요. 베프가 항상 그랬거든요. 의사들은 평범한 직장인 사람하고 결혼할 거면 그 집안이 엄청 잘 사는지 본다고요. 최소한 나중에 개인 병원 개원은 해줄 정도가 되어야 결혼하는 게 수지가 맞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예비 신랑의 집안은 절대 그 정도 아니었고요. 그냥 저냥 보통 먹고 사는 평균적인 한국 가정이었어요. 도리어 좀 가부장적이고 답답한 가풍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신랑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 결혼하려던 예비 시댁이었거든요. 제가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뭔가 물어보려고 하거나 화를 내려고 했지만 잠깐 받아서 비우고 끊어버리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차단도 안 하고 계속 받기는 받는데 도리어 그게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어요. 나중에는 네가 이런 식으로 구질거리니까 네 예비 신랑이 나랑 바람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제가 전화를 하니까 문자로만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포기해. 난 네 친구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차단해버리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저는 대학 단톡방 동기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사정을 털어놓자 동기들은 당연히 경악하면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었죠. 그 친구들도 당연히 연줄이 있어서 그 의대 친구와 전 예비 신랑 쪽하고 겹치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당한다면 최소한 대학 내 인맥 사이에서 언플이라도 잘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전부 다 풀어버렸죠.
아마 이성이 있었으면 그렇게 내밀한 이야기는 단톡방에다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거고 저거고 없이 머리가 돌아버려서 그냥 맛 좀 봐라 하고서는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친구들은 다 같이 붕괴해졌고 혹시라도 그 둘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단체로 하얀 원피스를 입고 가주겠다고도 해주었어요. 그래도 동기들이 같이 화를 내주어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좋았어요. 그런데 단톡방에 있던 친구 한 명이 뭔가 이상하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야,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미선이 걔 레지치고 꽤 논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의사 그 연차 때는 정신없잖아. 근데 남자를 그렇게 만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한 번에 뭐 셋도 만나고 그랬대. 완전 문어다리였다고. 뭐? 걔 원래 엄청 얌전하지 않았어? 아우 야, 그건 네가 그냥 걔랑 친해서 좋게 봐준 거고 학부 때부터 유명했어. 걔 하도 남자 찔러보고 다녀서 의대에서 왕따 된 거잖아. 그래서 의대 안에서 못 놀고 타과 애들 사이에서 동아리 활동했는데 너가 친하게 지내준 거고. 저는 정말 여태까지 전혀 모르던 일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알았지만 그래도 걔하고 베프인 저를 생각해서 앞에서 기분 상할 만한 말은 꺼내지 않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대에서 왕따 당하고 그 대용으로 저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였으니 친구들이 말하길 꺼려한 것도 이해는 가죠. 그리고 걔 대학 졸업하고 나서가 더했대. 인턴 때야 진짜 잠도 못 자니까 잠깐 뜸했다지만 최소한 항상 한둘 이상은 남자 만나고 다녔다더라. 그중 하나가 너 예비신랑 아니었을까? 그 새끼 이제 예비신랑이라고도 하지 마. 그냥 전남친. 아, 진짜 싫다. 그래, 결혼 약속했던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 와, 진짜 둘 다 너무 나쁘다. 그 의대 친구하고 공통 지인이 있는 친구들이 합세해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가관으로 놀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는 스펙업을 하려고 어학원에 다닌다, 뭐 취미생활로 라틴 댄스를 배운다, 소모임에 나간다 어쩌고 하면서 나가는 모임마다 남자를 꼬시고 다녔다고 해요. 너무 많이 만나고 다녀서 그만큼 이래저래 트러블도 많았는데 병원으로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은 여자도 있었더라고요. 저처럼 결혼 약속 단계에서 엎어진 커플도 있었지만 아예 결혼식을 올린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파혼된 곳도 있었고요. 결혼식 전에 깨쳐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하니 나는? 차라리 다행일 수 있어. 네 남친은 걔한테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었겠니? 근데 그동안 안 건드린 건 그만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였을 텐데 혹시 뭐 반지 줬다 이런 말 했어 걔한테? 이상하게 주인 있는 남자를 더 꼬시는 것 같더라. 아, 맞네. 이야기했어. 베프였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었죠. 남친 군대 전역 직후에 저한테 반지 주면서 결혼 약속했던 것도 당연히 이야기했었고 남친이 취업하고 나서 결혼 생각한다는 사실도 이야기했고요. 아마도 그 사이 언제쯤에 의사 친구가 남친을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고 실행이 옮겨서 둘이 만나기 시작했을 거고요. 야, 걱정 마. 걔 남자 하나둘 아니라서 네 전남친 아마 골탕 먹을 거다. 내가 장담해. 친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솔직히 저는 병원까지 찾아가서 머리채 잡을 용기도 없었고 그냥 속 타고 화만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 둘이 잘 안 될 거라는 확신에 찬 말을 들으니까 조금 속이 나아졌죠. 동기들한테 털어놓고 실컷 엄프를 해놓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이 없었지요. 제가 그전 남친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였던 것도 아니고 아무리 결혼 약속을 했다고는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사귀는 사이였을 뿐이니 다른 여자로 갈아탔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법적 처벌이니 뭐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난 채로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할 생각 하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에만 몰두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끄려고 해도 공통 지인들이 있기에 소식은 들려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기 단톡방에 불이 나다시피 엄청나게 메시지가 쌓여있길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뭔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아, 그게 미선이 관련된 일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애들이 말을 조심하는 눈치이기에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고 친구 하나가 망설이다가 대답해줬어요. 아무래도 그전 베프와 관련한 일이었기에 피해 당사자였던 저 앞에서 말하기가 망설여졌던 거였겠죠. 걔 임신했다더라고. 지금 그래서 병원도 휴직하고 좀 쉬어야 하는 모양이던데. 설마 그 새끼 애야?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런 것 같아. 와, 미친놈. 임신 4개월이라고 하더라. 친구가 머뭇거리며 전해준 말에 기가 다시 한번 막혀왔어요. 아직 헤어진 지 2달도 되지 않는 상황. 임신 4개월이라면 그 전에 이미 잠자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약혼녀 친구하고 바람난 놈이니 당연히 잠자리야 했겠는데 그걸 현실적인 증거로 눈앞에 접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속이 뒤집히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려고 준비한다나 봐. 그 새끼 스펙 따지고 조건 엄청 따지는 놈인데 걔랑 결혼하려고 임신 공격한 거 아니야? 일부러? 가능성 있지. 의사 안에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임신시키고서 결혼하려고 일부러 피임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 진짜 더러워. 정말 제가 한때 사랑했고 그때까지도 좀 미련이 남았던 남자였기 때문에 더 징그럽고 더럽다고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은 미련이 남다니 제정신이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래 연애했고 또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그냥 좀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정신 차리고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대기업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꼴을 보니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긴 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 중에 진짜인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까지도 들었으니까요. 남자들 다 똑같아. 여자 진짜 욕심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임신 공격하고도 남지. 아, 진짜 더럽다. 너 그냥 걔 물렸다 치고 잊어버려.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단톡방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더 아까웠다면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크게 위로는 되지 않았었죠. 누가 보아도 제가 스펙도 모자라고 못나서 차인 게 뻔했으니까요. 그 의사 친구는 의대 나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외모도 점점 더 예뻐졌거든요. 아무래도 돈 잘 벌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다 하다 보니까요. 저는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느라 저한테 돈을 잘 쓰지도 못했고 애초에 벌이도 좋지 못했으니 점점 더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솔직히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예쁜 의사 친구, 심지어 대학 시절 베프였던 애하고 결혼 약속했던 예비신랑하고 바람이 나다니. 심지어 그 의사 친구가 꼬신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예비신랑이 아예 임신 공격을 한 게 분명해 보여서 더 화가 났어요. 게다가 학교 동기 단톡방에서 전부 다 이 사실을 알아버려서 제가 낯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애초에 거기다가 말한 건 제가 하기는 했지만 정신이 좀 들고 나니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요. 서로 겹치는 지인들도 많고 타과생들도 끼어있는 단톡방이어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갔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예 관심을 끊고 있으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게다가 단톡방 친구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걔네들 소식이 들려오면 계속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입장에서야 제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짐작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고 사실 저도 그 나쁜 것들 사정이 어떻게 굴러가나 궁금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 친구하고 전 남친하고 결혼 준비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야, 그게 쉽겠냐? 딸 의사 만든 집안에서 기껏해야 대기업 따위 다니는 사위가 말이 되겠냐고. 하긴 의사 입장에선 그렇겠지? 병원 개원이라도 시켜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 새끼 아주 예비 처가에 무릎 꿇고 빌려다니는 모양이더라.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굴면서 결혼해서 대체 뭐 하려고 저러나 몰라. 그 새끼는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일걸? 뭐든지 지 목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새끼라서. 그 새끼는 의사 마누라라는 일종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은 거였죠. 제가 그 인간 심리를 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돈도 잘 버니 자기가 나중에 잘리더라도 괜찮을 거라는 계산도 있었을 거고요. 대기업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의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깨에 힘들어가서 뻐길 수 있겠죠. 중소기업 다니는 저 같은 신부감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결국 들려오는 소문에 미혼적이던 의사 친구가 결국 부모님한테 같이 고개를 숙여서 결혼 허락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부모님이 거의 뒷목 잡고 넘어가셨다고는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딸을 그 모양으로 길러놓은 것을. 나름대로 베프였던 친구 예비신랑을 그런 식으로 훔쳐가 놓고서 자기는 다른 멋진 남자하고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겠죠. 솔직히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생난리를 칠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예비신랑이 저를 차고 나서 거의 일주일은 잠을 아예 못 자고 날밤을 새웠거든요. 어떤 때는 예비신랑보다 의사친구가 더 밉고 머리채라도 잡고 시원하게 한번 흔들어버리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는데
제 성격에 그게 될 수도 없었고 그랬다가 뭐 고소라도 당하면 제가 더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만약 제가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가 잘못해서 유산이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이었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걔네들이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거라 떳떳하지는 못했는지 그리 크지 않게 치렀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들은 사정을 알고 있으니 거의 가지 않았고 한 친구는 축의금 1,800원을 봉투에 담아내면서 잘해봐라 친구 예비신랑 뺏은 혼전 임신녀라고 쓴 메모를 넣고 왔다고 해요. 괜한 짓을 했다고 타박하긴 했지만 솔직히 속은 조금 시원하더군요. 적어도 그 축의금 열어보면서 잠깐이라도 약은 오를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공통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까 신랑 쪽 부모님은 아주 좋아서 싱글벙글인데 신부 쪽 부모님은 얼굴이 거무죽죽하게 죽어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은 표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딸이 혼전 임신으로 택도 없는 신랑감을 데려왔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였겠죠.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어요. 슬슬 걔네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저한테 더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도 평소에 행동을 잘했구나, 인덕을 쌓았구나 라고 느꼈던 게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서였죠. 얼마나 고맙던지.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같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면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줘서 그중 고르고 골라 몇몇을 만나러 다녀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아직 너무 큰 상태라서 잘 되기는 쉽지 않았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났는데 친구들 단톡방이 뭔가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묘해요. 그때쯤 저는 예비신랑 일을 잊으려고 일에 몰두할 때라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저한테 해줄 말이 있다고 따로 만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자고 하고서 친구를 퇴근 후 저녁 때 만나서 카페로 갔어요. 너 모르지? 걔네 이야기. 걔네? 아, 설마 미선이? 모르지, 나야. 진짜 대박이야. 걔 애기 낳았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때쯤 걔가 애기 낳을 때가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걔가 애기를 낳건 말건 제가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저랑은 그 전남친도 전배프도 완전히 끝난 인연인걸요. 별로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던 제가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서 말해주었어요. 근데 흑인 애가 나왔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뭐? 저는 정말 그 순간 귀를 의심했었죠. 아니 분명히 전남친하고 자서 임신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나? 근데 어떻게 흑인 애가 나오지? 싶었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를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으려니 제가 못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친구가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진짜야. 그래서 병원 완전히 뒤집어졌었대. 네 전남친 애 낳는 동안 안절부절하면서 아주 난리 버거지였다는데 애 낳고 나서 흑인인 거 보고 거의 기절했다고 하더라. 흑인? 아니 그게 가능해? 그니까 내가 그랬지. 미선이 걔 남자 진짜 엄청 만나고 다닌다고. 영어 공부한답시고 어학원도 다녔는데 거기 선생이 흑인이었다더라. 다들 그 선생하고 한참 놀고 나서 네 전남친 꼬신 거 아니냐고 그랬어. 흑인 혼혈 나올 걸 알면서 그랬다고? 그랬겠니? 한 번에 한국인 흑인 가리지 않고 여러 만나다가 임신하니까 누군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만만한 놈 하나 잡아서 결혼한 거겠지. 책임지게 만들려고. 네 전남친 다른 남자 애 나와도 별말 못하게 생기긴 했더라. 아하,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자고 다니다가 임신했는데 지우기도 애매한 시기라 그냥 적당한 인간 하나 잡아서 말 못하게 하려고 결혼했던 거였어요. 거기에 제 전 예비신랑이 걸린 거였고요.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제 전 예비신랑은 베프 남친하고 바람나는 여자가 정상적인 도덕관념일 걸 기대하고 사귀었을까요? 좀 웃기는 일이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공통 지인들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들었어요. 대체 얼마나 난리가 났나 궁금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흑인에 나오고 나서 전 남친은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애 인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둘이 나눴는지는 몰라도 출산한 아내가 아직 병원에 있는데 그냥 집에서 다 짐 싸들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서로 도덕적인 기준이라고는 바닥인 것 같은데 그거 알면서 결혼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놓고 뭐 다른 남자 아이라고 그렇게나 충격받은 것처럼 집까지 나올 일이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배신한 인간 일이었으니까요. 그러고서 이혼을 한 해 만에 그 의사 친구 직장에도 소문이 짜게 퍼져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제 이야기까지 끼워져서 퍼졌다고 해요. 뭐 누가 봐도 엄청난 일이긴 하잖아요. 대학 시절부터의 오랜 베프 예비신랑하고 바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혼전 임신이라고 해서 낳은 애가 흑인 아이. 어디 결혼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일 아닌가요? 전 남친은 이혼할 거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를 떨고 다니고 있고 반대로 의사 친구는 뻔뻔하게 이왕 낳은 거 어쩔 거냐고 인종 다른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한다고 했어요. 너하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났던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대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친구들하고 그들 뒷담으로 거의 날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저는 정말 전혀 몰랐던 일이었는데 그 의사 친구한테 저 말고도 남친 빼앗겼던 애들이 두세 정도 더 있더라고요. 물론 대학 시절 어릴 때 일이기는 했는데 그때부터도 그렇게나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다리로 남자들을 그렇게 많이 꼬시고 다녔다면서 친구들이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고소해하더군요. 저도 이제 남일이라 그저 웃기만 했어요. 결과가 그 꼴이 난 걸 보니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냥 쟤네들이 멀리서 지들끼리 싸우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걔네들 이야기가 아주 꿀잼이라면서 친구들끼리 뒷담을 까고 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려는 순간 앞에 어떤 남자가 불쑥 가로막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그 남자가 얼른 손을 들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나야 자기야 놀라지 마. 너무 갑자기 왔지? 아니 어쩐 일이야? 그 남자를 다시 보니까 더욱이나 놀라웠어요. 바로 제 전남친이었거든요. 저까지 차고서 결혼한 놈이 갑자기 왜 찾아왔나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요. 그랬더니 전남친은 불안한 얼굴로 눈을 굴리더니 머리를 갑자기 숙이더군요. 자기야 내가 말하자면 복잡한데 그게 나 걔랑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은 날 곧장 이혼 서류를 썼어도 아직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을 시기였죠. 더군다나 그 의사 친구가 절대 쉽게 놔주지도 않았을 게 뻔했어요. 정상적인 애아빠로 들어앉히려고 발목 잡은 건데 거기에 넘어갈 정도로 멍청한 놈을 놔줄 리가요. 적당히 달래다가 시간 지나면 포기하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겠죠. 전 남친은 제가 되묻자 뭔가 찔끔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그게 이혼하려고 노력 중이야. 정말이야. 이혼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걔가 이혼은 해주겠대? 소송이라도 할 거야. 걔가 유책이니까 이혼은 확실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이혼하려고 해? 네가 원하던 능력 있는 아내잖아. 의사 아내를 네 주제에 어디 가서 또 구하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차단되어서 그동안 못 퍼부었던 말을 제대로 한번 퍼부어보자 싶었습니다. 사실 의사 친구도 물어뜯고 쉽게 믿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전 남친 아니었겠어요? 지가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었다면 절대로 저를 버리고 이런 식으로 떠날 리가 없었죠. 제정신이 아닌 놈이니까 애초에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낼름 의사 아내 만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였다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날카롭게 반문하자 전 남친은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목소리 좀 줄여. 자기 직장 사람들 듣겠다. 그게 뭐 어때서? 난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네가 했지. 저는 어차피 직장 사람들이 다 제 파혼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직장이 워낙 작은 곳이고 동료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는 곳이라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해놨었지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전 남친에 대한 소문이 퍼진다고 해도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가능하다면 전 남친 직장 그 대기업까지 쫓아가서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 알리고 싶었지만 제 신경이 더 피곤할 게 뻔해서 그만두었을 뿐이었죠. 알겠어. 진정해. 나 할 이야기 있어서 왔어. 뭔데? 다시 나랑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뭐? 전 남친은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혼도 안 한 주제에 지금 저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저렇게 뻔뻔한 표정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너 지금 이혼도 안 했다며. 지금 나한테 불륜녀 되라는 소리야? 아니, 그보다 너 나한테 정말 미안하기는 해? 미안하면 네가 나한테 얼굴 빳빳하게 들고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자기야, 나 좋아했잖아. 자기가 처운할 만큼 나 좋아하지 않았어? 다시 만나면 되잖아. 전 남친은 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제가 더 황당했죠. 대체 이 새끼는 날 뭘로 보고 있었던 거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사귀는 동안 제가 더 성의를 다하고 배려했기 때문에 제가 지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사귀는 동안 정말 사랑했던 것은 맞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럽게 차였을 때 완벽하게 마음을 떼어냈다는 사실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싶어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전 남친을 노려봤어요. 자기야, 내가 이렇게 빌게. 나하고 결혼해줘. 내가 이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이혼 어차피 금방이야.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전 남친은 좀 다급한 얼굴이 되더군요. 자기가 대기업 취직하고 나서 잘 나간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저 자세를 보인 적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비굴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한테 허리까지 굽혀가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요. 퇴근하는 길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부끄럽긴 한지 여기저기 흘끗거리면서 굽실거리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럴 거면 애초에 제 친구하고 바람이 나면 안 되었던 거였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꺼내들어 의사친구 번호를 눌렀어요. 그 친구는 건방지게도 제 번호를 차단도 안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꼬박꼬박 받아서 저를 비웃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전화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건 건 영상통화였죠. 어쩐 일이니? 야, 잠만 말고 네 남편 여기 온 거나 봐. 그러고서 바로 전화를 돌려서 전 남친 낯짝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전 남친은 화들짝 놀라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죠 뭐. 그러게 누가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굴렸나요? 야, 너 되게 구질거렸나 보다. 네 남편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만나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야, 너 거기서 뭐해? 다른 남자, 그것도 흑인 애새끼 낳아놓고 뭔 큰 소리야! 전 남친은 열이 받았는지 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저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손사래를 치면서 통화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얼른 이야기했는데 꼴이 좀 우습더군요. 너 두고 봐 너?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고서 의사친구가 전화를 끊었어요. 스피커를 최대치로 올려놨던 덕분에 아주 길거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전 남친은 제가 그렇게 정없이 나올 줄은 몰랐다느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굴 수가 있냐느니 난리가 났는데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결국은 혼자 피를 토할 정도로 떠들다가 결국 반응 없는 저한테 지쳐서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한 놈이 전 여친한테 찾아오려고 했나요? 그러고 나서 친구들 단톡방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불이 났어요. 다들 그 의사친구하고 제 전 남친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몇 날 며칠을 그 둘 욕으로 단톡방에 날려왔는데 결국 그 한 달 뒤쯤 걔네들이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모은 돈도 별로 없이 개털이라 생각보다 이혼은 쉬울 것 같다고 대신 여자 쪽에 양육비를 달라는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전 남친이 기가 막혀 죽으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꿀잼이기는 했어요. 결국 이혼을 하기는 했는데 시달려서 아주 너덜너덜해졌고 그 과정에서 자기 회사에도 사정이 다 알려졌다고 했어요. 의사 아내 맞는다고 회사에서도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근데 뭐 흑인 애 낳은 아내라는 게 알려졌으니 다 망했죠. 저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겨 그 인간 됨됨이도 알게 되고 결혼도 안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이 나쁜 면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